안녕하십니까. 45분간 얘기를 하게 될 정대원입니다. 보시면 요 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를 세션을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 익숙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몇몇 보이는데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칼라를 잘 모르시고 자바 8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는 가정하에 PT를 준비했고요. 그러신 분들이 들으면 꽤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발자고요. 지난 5년간 네이버 오피스 개발을 했고, 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먼저 스칼라를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바팔의 특징, 그 중에서도 람다, 그 중에서도 람다로 인해 얻어지는 실질적 이점을 스칼라랑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서 말이 조금 빨라질 거예요.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스칼라는 이 그림대로 스케일러블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근데 2003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2013년이니까 벌써 10년 됐죠. 그래서 되게 역사가 생각보다 긴 언어다. 그리고 함수형 언어랑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오더스키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분 얼굴이 중요해서 넣은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자바5의 제네릭의 설계에 참여했고, 그리고 이제 자바 컴파일러에도 많이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바 쪽에 지식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스칼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칼라가 자바랑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잘 어울리고요. 스칼라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특징들이 이런 게 있어요. 스칼라가 여러 언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자바를 굉장히 심리스하게 부를 수 있고요. 타입 추론으로 몇 가지 불필요한 타이핑을 줄일 수 있고, 분산 환경이나 동시성이 매우 강합니다. 함수형 언어이기 때문에 패턴 매칭이나 이런 고차 함수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스칼라가 또 중요한 게 이게 장난감 언어가 아니라 이미 많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여기 이름 보시면 링크드인이나 텀블러,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잖아요. 이런 데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다들 좋아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로드 존슨이에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스프링 창시자인데, 이분이 타입세이프라는 회사에 최근에 조인을 했습니다. 타입세이프는 스칼라 컨설팅 회사인데, 이분이 이제 글로 들어와서 최근에 스칼라 데이즈 2013에서 키노트도 했어요. 스칼라 쪽으로 옮겨왔죠. 그래서 스프링 하시는 분이 스칼라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자바 8에 새로 추가된 특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람다, 그리고 메소드 레퍼런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익스텐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람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번에 자바원 혹시 자료 보신 분 계신가요? 실제 람다 외에 다른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람다가 제일 중요하고, 자바5 이후에, 그러니까 제네릭이 들어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람다라는 게 생겼는데, 얘가 뭐 하는 애냐? 사실 람다가 이제 추가되기까지 굉장히 큰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로고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하프라이프트 로고인데, 여기 저 가운데 저 표시가 사람 인자 같은 게 람다 표시예요. 람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람다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2006년에 제임스 고슬링이 자바에는 절대 람다가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로저가 람다예요. 그리고 저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선에 있는 자바 수석 아키텍트인데, 이 사람도 자바에 절대 클로저가 추가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바에 람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예.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람다가 추가가 돼서 2009년에 JSR 335가 이제 제정이 돼서 계속 진행이 돼서 드디어 2014년 4월 18일에 오픈JDK 쪽에서 이 자바 8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9월 9일, 올해 9월 9일이었는데 다 취소되고, 그러니까 미뤄졌죠. 개발자들이니까 왜 미뤄지는지는 설명 따로 안 드려서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람다가 뭐냐? 람다로 검색을 하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이제 람다 계산법, 익명함수, 함수 리터럴, 클로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람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익명함수입니다. 그냥 익명함수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고요. 클로저라고도 하죠. 익명함수가 뭐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영어는 좀 어려우니까 한글로 보면 특정 특별자가 없이 정의되거나 호출될 수 있는 함수를 람다라고 해요. 이게 뭐죠? 헷갈리죠? 그래서 실제 예제를 보면서 알아볼게요. 근데 그 전에 이 언어들이 있어요. 여기 한 50개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람다를 지원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익명함수를 지원하는 언어들이 한 번씩 들어보신 언어들은 여기 다 있을 겁니다. 파이썬, 루비, 펄 다 있는데, 보시면 얘네가 이제 요 4개가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익명함수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들이에요. 보시면 에이다, C, 파스칼, 자바잖아요. 보시면 이 만들어진 시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C나 파스칼은 이제 고급 언어가 처음 나올 때잖아요. 1969년. 거의 45년쯤 됐죠. Ada는 1977년. 그런데 저렇게 오래된 언어들이랑 왜 자바가 같이 그룹이 돼 있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자바 8에서, 그러니까 자바 8에서 람다가 추가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년 4월에 오픈JDK 쪽에서 쓸 수 있고요. 근데 썬자바 쪽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람다의 문법이 어떻게 되냐? 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이름이 없는 함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이 없는 함수라 그냥 함수 선언이랑 비슷해요. 보시면 여기 파라미터가 있고, 보시면 여기 소괄호 안쪽에 파라미터 목록이 있고, 저기 중괄호 쪽에 함수의 본체가 있습니다. 앞에 이름만 있으면 메소드 선언이랑 똑같죠. 그래서 람다의 문법이 요래요. 그래서 보면 파라미터가 있고 뭔가 리턴을 받을 수 있는데 바디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문법적인 몇 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반환값의 리턴문을 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중괄호를 제거할 수 있고 파라미터가 하나면 소괄호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좀 이렇게 편의 문법을 조금 제공을 하고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람다가 이런 것들을 람다라고 그래요. 이제 자바 8에 추가된 익명함수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코드고요. 그래서 자바가 강타입 언어잖아요. 그래서 10을 저장하려면 int n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티저가 있어야 되고 스트링, 그러니까 이름을 저장하려면 문자를 저장하려면 스트링이라는 형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람다식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음표 돼 있는데 람다식을 어떻게 저장하냐면 이 자바 8이 선택한 방식이 인터페이스입니다.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이 람다식을 익명 이너 클래스로 그 변환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혹시 인텔리지에 쓰시는 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텔리지에 쓰시다 보면 이런 메뉴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익명 이너 클래스를 람다식으로 변환해 주는 메뉴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놈이 이제 자바 8에 추가된 람다의 정체인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애더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좀 인트 하나를 반환하는 인트 두 개를 받아서 인트를 반환하는 애드라는 함수가 있죠. 이게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두 개 있으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일단 요 물음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람다를 받는 타입의 형이 요 인터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 람다식을 저기다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펑셔널 인터페이스 쪽에 타입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타입 추론을 통해서 코드를 조금 더 깨끗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람다, 자바 8에 추가된 람다의 정체는 실제로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가 하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내부 구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밖으로 넣게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런 거를 만들 때마다 람다를 만들 때마다 인터페이스를 모두 만들어야 되냐? 예, 만들어야 돼요. 근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써보면 저희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든 입장보다 사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바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볼드 처리하는 애들이 많이 쓰이는 애들이고 이때 예제 출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쓰는데 크게 부담은 없다.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코드가 많이 나오는데 조금 집중도를 높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 50개 언어가 지원하는 람다를 지원하는데 자바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컨셉이 자바에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는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런 컨셉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시면 위에는 스프링의 로우 매퍼 써보신 분 계시려나? 네, 스프링 로우 매퍼고 밑에는 구글 구아바 소스인데 실제 이렇게 로우하게 스프링 잘 안 쓰긴 하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익명 이너 클래스예요. 그래서 특정 로우맵이라는 애를 오버라이드하는 메서드를 새로 만들면서 넘겨주죠, 인터페이스에. 그래서 이걸 람다 대용으로 자바에서 쓰고 있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바에서 정렬을 할 때 보면은 컬렉션을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요. 이거 안 해본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네, 컬렉션 정렬을 이런 식으로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는데 자바에 있어서는 이런 문법으로 쓸 수가 있어요. 훨씬 깔끔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위의 문법이 밑에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람다를 이용해서 첫 번째 얻게 되는 이점은 문법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 이거를 쓰게 되고 안 쓰고 되기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그래도 뭐 메인 이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좀 다른 문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펑션을 데이터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람다의 큰 이점인데 설명을 보시면 영어니까 해도 함수는 데이터다. 함수는 이제 코드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그 얘기가 뭐냐? 함수를 다른 함수의 인자로 사용할 수 있고 함수가 다른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수가 아까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코드의 평가 시점을 개발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함수니까요, 그죠?
역시 근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게 자꾸 목이 일로 돌아가네요. 여기 발표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펑셔널 파라미터로 쓰는 예제를 하나 알아볼게요. 이제 론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코드를 많이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파일명을 인자로 받아서 파일을 한 라인씩 읽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애입니다. 익숙하시죠? 이 정도는? 근데 좀 옛날 소스라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근데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이제 한 라인씩 파일을 읽어서 DB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이제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요 부분을 바꾸겠죠. 이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코드 중복이 발생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럼 요거를 고쳐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저 부분에 요 두 개의 코드를 갈아 끼우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코드를 갈아 끼우는 건데, 이걸 그냥 갈아 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찾는데,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 그거의 구현체를 바꾸겠죠. 그 시스템 아웃을 하는 인스턴스, 이렇게 구현체를 하나 만들고 DB에 저장하는 구현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중복이 없어지고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되는데, 그럼 요구사항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화면에 출력도 하고 DB에 저장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스턴스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부분은 그냥 코드를 조금 갈아 끼고 싶었는데,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자바 8에 람다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 컨슈머라는 인터페이스는 기정의된, 아까 설명드렸던 프리디파인드 된 그 펑셔널 인터페이스고, 호출부를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져요. 위에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부분은 이제 화면에 하나씩 출력하는 코드예요. 라인 하나씩 읽어서, 그 밑에는 라인을 하나씩 읽어서 DB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코드가 중복이 없고 깨끗하게 분리하는 쪽에서 행동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걸 론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에 찍고 DB에 저장하는 것도 인스턴스를 안 만들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를 변경해 주면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인스턴스에 종속되지 않고 코드를 인자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람다로 얻어지는 사실 가장 큰 장점인데, 이걸로 이런 이점을 이용하면 이제 컬렉션을 다루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람다로 그 리팩토링이 된 거죠. 충분히 만족할 만하게 깨끗하지 않나요? 반응이 너무 없으셔서 재미가 없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스칼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칼라는 조금 더 코드가 짧죠.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스칼라가 고수준 라이브러리를 많이 제공해서 그렇고, 자바도 8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그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잘 보시면 괄호가 2개 있죠. 자바는 괄호가 아니라 콤마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인자가 요런 그 언어가 제공해주는 추상화 계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커리드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다른 이름으로 멀티플 파라미터 리스트라고 합니다. 스칼라에서 구현하면 이 돌아가는 모습이 약간 코드가 다르죠. 자바는 보시면 두 번째 인자에 람다가 들어갔어요. 익명함수가 두 번째 인자로 들어갔는데, 스칼라는 보시면 마치 if문이나 while문처럼 언어의 기본 제공하는 코드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시나요? 그쵸? 이게 이제 약간의 트릭이 있어요. 뭐 마지막 인자에 소괄호를 중괄호로 바꿀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언어적인 추상화층을 그러니까 트릭을 몇 개 제공해서 가능한 일인데, 여하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확장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언어가 제공해주는 기능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점이 돼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칼라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람다를 제가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 코드를 데이터로 다루고 이제 코드끼리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크게 이점을 얻는 부분은 이제 컬렉션입니다. 람다로 이제 컬렉션을 다룰 때 기존 자바에서 쓰던 방식을 이제 외부 반복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함수형 언어들에서 다루는 방법을 내부 반복자라고 합니다. 사실 함수형 언어에 제한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외부 반복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저희가 맨날 쓰던 그 구문 자주 써보셨죠? puin도 마찬가지고요. 외부에서 돌면 외부 반복자입니다. 그냥 내부 반복자는 요 밑에 걸 내부 반복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글로 제가 써놨어요. 네. 컬렉션을 순회하면서 특정 원하는 행동을 하는 함수 객체를 전달하는 방식을 내부 반복자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코드로 보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앞서 설명했던 론 패턴이 내부 반복자의 좋은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파일을 도는 부분은 저희가 각 라인을 도는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각 라인을 받아서 뭔가 할지만은 신경을 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부 반복자인데 지금까지 자바에는 람다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반복자가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글 구하바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해주긴 했는데 코드가 굉장히 길어져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깨끗해집니다. 여하튼 이런 걸 내부 반복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바 하시던 분이 가끔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이터레이터가 뭔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부 반복자에서 말하는 이터레이터랑 외부 반복자에서 말하는 이터레이터가 다릅니다. 내부 반복자에서는 이 람다가 이터레이터예요. 왜 이터레이터냐? 반복하면서 계속 실행되니까 반복자예요. 네, 그래서 이 람다를 반복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스칼라 코드로 그 자바 코드를 리팩토링한 거를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보시면 이제 데모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람다제이라는 프로젝트 람다제이라는 데서 그 람다제이의 유용성을 알리려고 만든 코드예요. 근데 그걸 스칼라로 똑같이 쓰면 더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잠깐 살펴주세요. 되게 어려운 코드는 당연히 없는데 사람 객체들이 있고 여기 판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 세일은 이 두 개를 매핑해 놓은 거고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걸 이제 가상의 DB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상의 DB. 자동차 목록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두 개를 매핑해 놓은 이런 객체들이 있죠. 사실 이 내용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안 보셔도 다 이해가 됩니다. 코드가. 그래서 먼저 반복 버전으로 요거를 풀어볼 거예요. 현대차를 판매하는 모든 세일즈 객체를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반복 버전에서 이렇게 풀겠죠. 뭔가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뭔가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세일즈 객체를 반복해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아까 선언했던 객체에 더해라.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함수형 버전으로 풀면 코드가 약간 짧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밑에라 잘 안 보이실 텐데 세일즈 목록에서 자동차 브랜드가 현대인 것을 필터링해라. 저희가 한 줄로 쓴 내용이 코드에 그대로 녹아나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진짜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목록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목록을 만드는 걸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예제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자동차의 오리지널 가격 목록을 가진 새로운 목록을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먼저 저장할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 자동차를 돌면서 코스트를 오리지널 밸류를 뽑아 더한다. 그렇죠? 그럼 이 전의 소스랑 뭔가 많이 행위가 반복된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함수형 버전은 역시 짧습니다. 짧은데 이게 또 그냥 코드가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말이랑 매핑이 잘 돼요. 자동차 목록으로부터 오리지널 밸류를 추출해서 새로운 목록을 작성한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코드에 나오죠. 네. 그래서 반복 버전이 지금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크게 안 느껴지는데 제가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이 차이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목록으로부터 특정 함수를 적용해 새로운 목록을 만든다. 맵. 네, 자주 쓰이는 함수들이라 제가 명시를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보시면 이번에는 가장 비싸게 판매한 가격을 찾아볼 거예요. 가장 비싸게 판매한 가격이 보시면 또 똑같아요. 위에 뭔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세일즈를 순회하면서 어떤 조건에 맞으면 그 변수를 덮어 쓴다. 지금 벌써 세 번째 반복됐죠. 함수형 버전은 이렇게 씁니다. 그냥 얘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읽기가 편하죠. 세일즈의 가장 큰 애를 구하는데 걔를 코스트로 가격으로 구한다. 네, 생각하는 그대로 코드로 옮겨졌어요. 다음 예제는 조금 더 긴데 얘는 내용이 어려우니까 제가 알고리즘을 한번 세워볼게요. 내용은 가장 어린 사람과 나이가 같은 판매자들을 찾는 겁니다. 알고리즘 1. 제일 어린 사람을 사람 중에서 찾는다. 2. 그 세일 객체를 돌면서 위에 찾은 사람과 나이가 같은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풀어보면 뭔가 선언했죠. 이제 입 아프네요. 그 다음에 펄슨을 돌아요. 돌고 어떤 조건에 맞으면 변수를 갈아치죠. 두 번째 그거를 이용해서 또 어떤 리스트를 선언하고 반복해서 세일즈를 돌고 어떤 조건에 맞으면 이 바이질 객체에 얘를 더해요. 이 같은 짧은 코드에도 중복 코드가 많이 보이시죠? 벌써 5번째 같은 모양이 나온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함수형 버전은 여전히 짧죠? 아까 설명했던 두 개 함수 조합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단지 코드가 짧아졌다가 아니라 보시면 저희가 아까 알고리즘을 세운 거 있잖아요.
가장 어린 사람을 찾고 가장 어린 사람과 나이가 같은 판매자를 찾는다. 코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바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요.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자꾸 길어지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코드예요. 보시면 브랜드를 기준으로 자동차를 그룹핑하는 건데 이런 코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도 똑같이 선언하고 반복하고 조건 체크하고 이번엔 널 체크까지 들어갔네요. 어디에 더한다. 굉장히 반복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룹바이라는 함수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그룹바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룹바이가 있어서 그래요. 예, 스칼라에 이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면 자바에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바에는 왜 이런 함수가 없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 반복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부 반복자가 아니라 람다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내부 반복자 API가 자바에 제공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A이 들어오면서 이런 게 생겼겠죠.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기 SQL 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면 select, abstract from, car, group by brand죠. 똑같이 매핑해서 보면 db의 cars.group by brand 똑같죠.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코드가. 그러면 이런 데서 실수로 기호 하나 잘못하거나 그러면 버그 나는 거 아시죠?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빠져들면 못 태어나와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8에서는 람다가 추가되면서 이런 API가 생겼어요. API가 생겼는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스칼라가 표현하는 익명함수의 좀 단축 표현인데, 그럼 이 중복되는 부분을 그룹바이 함수로 묶고 이 부분을 외부에서 던져줘서 코드를 더해준 거죠. 이걸 얻게 된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예제는 가장 많이 구매한 차를 구하는데, 제 코드가 너무 길어서 하나면에 스칼라 코드를 같이 못 담았어요. 얘는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코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요. 이것도 풀어보면 아까랑 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내용이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한 거예요. 보시면 그룹 바이, 맵 밸류즈, 맥스 바이, 이 세 개 함수로 내용을 아주 깨끗하게 풀어냈죠. 그럼 조금 더 복잡한 거를 볼게요. 이번에는 폰트까지 줄였어요. 그래도 하나면에 못 담았는데, 사실 이 코드가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는 일이 요 설명된 거랑 같은 건데, 불필요한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중복이 돼요.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런 내부 반복자예요. 내부 반복자를 쓰면 컬렉션 코드를 아주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방금 전 페이지에 있던 코드랑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하는 코드예요. 그냥 보셔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코드가. 근데 문제는 양이 준 것도 준 건데 실수를 덜 하게 돼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럼 이게 지금까지 스칼라에서만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 8에 람다가 추가됐어요. 그러면은 자바 8에도 이런 내부 반복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그 API가 스트림이에요. 자바 8에 생기는 스트림인데, 요거랑 제가 스칼라에는 이제 아까 내부 반복자를 쓰는 그 고차 함수의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은데, 포 컴프레이션, 그러니까 포 해석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거를 아주 짧게 알아볼게요. 여기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맵 필터인데, 이거는 자바 쪽이에요. 아까 제가 스칼라에서 보여줬던 맵 필터랑 같은 거고, 자바 8에서는 이 맵 필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복 코드랑 비교를 안 하고 SQL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모든 여성의 급여의 합을 구하는 코드예요. 보시면 다들 SQL 많이 하시니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select, sum, salary from people, 그리고 젠더가 female인 사람들을 다 구하죠. 근데 자바 8의 스트림 API를 쓰면 아까 스칼라랑 비슷해요.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젠더가 female인 거를 필터링하고 그거를 map to int 한다. 왜 map to int라는 이상한 함수가 있냐면, 자바가 프리미티브 타입의 성능 감소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약간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셀러리를 아까 맵이 제가 어떤 특정 속성을 뽑아내는 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셀러리를 뽑아내서 더한다. 그럼 둘 다 코드가 굉장히 선언적이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스칼라는 여기서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스칼라의 포 이제 해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를 보시면 아까 자바로 푼 거를 스칼라로 똑같이 푼 거예요. SQL문을 해석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select는 여기, 그리고 from은 여기, 그리고 where절은 여기입니다. SQL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SQL문이 굉장히 선언적 언어예요. 그런데 이런 포 해석을 쓰면 보다 더 선언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반복자용 함수들보다 더 깨끗한 코드가 나와요. 근데 경우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주로 이제 중첩된 중첩된 루프를 다룰 때 포 해석이 저런
스트림 API보다 훨씬 좋은 코드가 나와요. 여기서는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래서 똑같은 예를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중복을 제거한 남자의 이름을 구해보자. 사실 같습니다. 자바도 역시 필터로 이제 남자를 찾고 거기서 사람 이름으로 맵을 하고, 요번에는 맵 투 인트가 아니죠. 맵을 하고 디스틴트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서 중복을 제거해 줬어요. 깨끗하죠? 위에도 깨끗하고 밑에도 충분히 깨끗합니다. 잘 나왔어요. 자바 8. 그래서 스칼라로 보면 스칼라는 역시 조금 더 SQL에 가까워요. 표현한 방법이. 네. 그래서 보시면 셀렉트문은 파란색, 그래도 마치 웨얼절은 녹색, 그리고 프롬절은 빨간색. SQL이랑 거의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얘는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남자들을 구하는 예제인데, 얘는 설명을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약간 억지스러움이 약간 있어요. 보면은 내부 이제 중첩된 선택문이 다시 하나 있는데, 자바에서는 이 부분을 외부로 빼야 돼요. 내부로 빼면 여러 번 계산이 되겠죠. 스칼라에선, 그러니까 포 해석에선 이런 방법으로 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짜면 그 부분을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 예제를 보이기 위해서 약간 억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스칼라에는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었고, 자바가 충분히 괜찮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바가 예전에 코드가 길다는 이유로 공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루비나 주로 파이썬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공격을 했고요. 그런데 자바 8부터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됐어요. 굉장히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시간이 모질랄까봐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시간이 남네요. 네, 다시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함수형 언어.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그게 문제인데. 자, 함수형 언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한창 각광받고 있는 게 함수형 언어인데, 왜 각광을 받냐? 분산 환경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자바8이 함수형 언어냐? 함수형 언어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함수형 언어의 조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불변 상태, 그리고 함수가 1급 객체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퍼시스턴트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입이 꼬이네? 네. 그런데 먼저 이미터블이 뭐냐? 세터가 없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리어블이 모두 다 파이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 코드를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코드를 짤 수가 없어요. 함수형 언어에서는 루프문이 없습니다. 루프가 없어요. while이나 for가 없어요. 그 이유가 모든 변수가 파이널이기 때문에 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기로 풀어야 돼요. 스택을 다른 스택으로 돌려서 이 변수를 다른 변수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끔 재기가 더 편하시다는 분들이 계신데 약간 변태적인 분들이고, 루비 편합니다. 루비 편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도 루프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퍼시스턴트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는데, 얘는 뭐냐? 제가 아까 객체의 상태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객체의 상태를 바꿀 수 없으면 매번 객체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객체를 매번 만들면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레퍼런스가 5개 있죠. L, M1, M2, R 이렇게 있는데, 실제 객체는 얘 하나랑 여기 보이시죠? 여기 샵2 하나랑 샵1 하나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같이 가장 큰 이 객체를 사용하고 거기에 특정 부분을 레퍼런싱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리스트에 특정 값을 더해도 실제 그 리스트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데 리스트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어떤 리스트를 유지하고 거기에 그 특정 부분에 레퍼런싱하는 식으로 그 메모리 넘치는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근데 이게 또 만능은 아닌 게, 자바에 보시면 스트링이 이뮤터블 하잖아요. 근데 스트링이 왜 이뮤터블 하는데 그 스트링은, 자바의 스트링은 공유 자료 구조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성능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바는 그러니까 특정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부분을 레퍼런싱 하는 것보다 복사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자바에 저희가 코드를 쓰면 대부분 작은 스트링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자바8은 이런 불변 상태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함수가 아까 인터페이스로 구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1급 객체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속성을 가진 자료 구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속 자료 구조는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코어 라이브러리에 들어있지 않으면 잘 안 쓰죠. 스프링처럼 이렇게 월등하게 뛰어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실제 사용이 잘 되지 않아요.
보시면 뭐 펑셔널 자바라든지 이런 서드 파티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안 쓰입니다. 그나마 구아바 정도가 좀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스칼라는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바가 함수형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쓸모가 없냐? 아닙니다. 리얼월드 문제는 항상 함수형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네, 실제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예요. 코어를 하려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함수형 외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함수형 언어는 은탄환이 아닙니다. 함수형 언어를 써도 분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뭐 확장성을 고려할 때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개발자가 신경을 쓰고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게 함수형 언어가 해주는 일이고요. 자바는 중도 노선을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미래가 함수형 언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바처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한 언어들이 함수형 언어와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을 이렇게 짬뽕하면서 잘 쓰일 것 같아요. 그 자바가 살아남은 이유도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망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자바는 충분히 좋다. 그런데 스칼라는 베스트다 라고 하기엔 스칼라에 대한 자랑이 너무 적죠. 네. 그래서 이게 끝이 원래 여기서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네, 시간이 좀 남아서 뒤에 준비한 자료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람다랑 클로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보신 분들 람다나 클로저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이게 되게 헷갈리시는데 람다가 뭐냐? 람다는 그냥 익명함수가 람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익명함수가 람다. 그럼 클로저는 뭐냐? 클로저는 요 람다 함수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요 외부 변수의 외부 환경에 있는 변수를 참조해요. 그럼 이 익명함수를 클로저라고 불러요. 왜냐? 이 함수를 이 변수를 인클로징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을 참조하는 익명함수가 클로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익명함수나 클로저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건 되게 중요한 경우긴 한데 요 보시면 그냥 인트가 여기서 참조가 되지만 익명 이너 클래스는 파이널이 아니면 참조가 안 돼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됐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건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원래 여기서 이 세션을 끝내려고 했는데 위에서 빨리 넘어가서 기억 못하실 분도 있는데 람다를 제가 저장할 때 특정 타입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타입에 어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노테이션의 이름이 뭘까요? 네. 네. 이거 마치는 분한테 후드티 사은품이 있어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3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뺐던 내용을 넣었어요. 제가 원래 아까 그 퀴즈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예. 아까 제가 그 함수를 데이터로 다룰 때 조금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던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얘가 좀 내용이 어려워서 뺐는데 평가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함수가 코드를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디버깅 시에만 로그를 찍고 싶은 어떤 함수를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아마 위에처럼 만들겠죠. 디버그를 그냥 호출을 하는데 안에 어떤 if 조건절을 하나 체크해서 이 메시지를 로깅을 할 겁니다. 그쵸? 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AOP 같은 거 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 코드의 문제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디버그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특정 큰 오퍼레이션이 일어나요. 그런데 평가가 호출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디버그 모드에만 실행을 평가하고 싶은데 얘가 그냥 평가가 됩니다. if절에 가기 전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속도를 잡아먹고 뭔가 프로덕션 모드에 내기에 안 좋은 게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제가 아까 펑션이 코드를 담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컨슈머 또 나왔는데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면 이 코드를 호출할 때 이렇게 람다로 만들어서 호출하면 됩니다. 람다를 만들어서 호출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평가되는 시점이 여기가 아니에요. 그 해당 특정 코드가 여기서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디버그 모드에만 평가가 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베스트냐?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람다가 없을 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불렀었는데 람다가 있으니까 부르는 부분이 더러워졌어요. 네. 좀 더럽잖아요. 그죠? 쓰기가 싫어요. 네, 이런 게 투명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바가 아직 그러니까 자바 8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여기까지는 투명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스칼라 자랑이 잠깐 나와야겠죠? 네. 스칼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스칼라로 만든 아까랑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보시면
네임드 파라미터라고 그러는데 그 지연 평가를 함수를 이용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차원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요 화살표가 없으면 그냥 빠른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달아주면 실제 이 메시지 변수를 참조할 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언어 차원에서 요거는 걸 제공해줘서 만들고 나면 호출할 때 자바 8에서 보통 호출하는 거랑 이렇게 레이지 호출을 하는 거를 구분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데 스칼라는 요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얘를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하게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있죠. 호출하는 부분이 이게 레이지 평가가 되는지 그냥 평가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지금 무섭게 쳐다보시는 분 있네. 네. 자, 그래서 Q&A가 아니에요. 네. 사실 Q&A가 아니라 Q&A를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남겨놨던 건데 시간이 남아서 여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할게요. 연습할 땐 시간이 많이 모질랐는데 굉장히 많이 남네요. 자, 얘는 아까 이제 명령어 코드를 남겨놔서 다행이네, 안 지우고, 그죠? 네. 명령어 코드를 함수형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넣었다 지루해서 뺐는데 약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짝수랑 홀수를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정수 목록을 쭉 늘어놓고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 포문을 돌면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여기다 넣었죠. 반복되죠, 벌써. 지루하죠, 벌써. 네. 그리고 이 홀수를 뽑을 때는 여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이 되잖아요. 여기가 중복이 되고 여기는 다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람다가 있으면 되겠죠. 이미 한번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람다를 죄송해요. 여기는 이제 뺐다고 준비를 안 해서 말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이런 필터라는 함수로 이 부분을 아까 썼던 필터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럼 중복되는 부분을 여기다 적어놓고 아까 달라졌던 부분을 프리디케이트라는 어떤 인터페이스로 교체하는 거죠. 이 프리디케이트 인터페이스는 뭘 얘기하냐면 특정 값을 받아서 부울린을 리턴하는 그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완료하게 나면 요 달라지는 부분, 베리에이션을 이렇게 프리디케이트로 추상화시키고 그리고 이 중복됐던 부분을 필터 함수에 합치게 되면 요 if 조건 체크하던 부분이 요 외부에서 프리디케이트 인터페이스로 받아서 교체가 돼요. 그래서 아까 어떤 목록으로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받아서 새로운 목록을 만드는 필터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화가 됐죠? 그러면 이제 호출하는 거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네,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기존 자바 8 전에는 이렇게 호출을 해야 돼요. 필터에 어떤 리스트를 넘기고, 그리고 이거 이런 익명 이너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르죠, 밑에랑. 그래서 깨끗하게 코드가 중복을 제거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근데 역시 안 예쁘죠. 네. 그래서 자바 8에서는 이게 이렇게 좋아졌다, 이겁니다. 네.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네. 그래서 스칼라는 조금 더 예쁘다. 람다 표현식에 대한 단축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두려워서 안 하려고 그랬던 Q&A를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는 안 남았고요.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5분 동안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일찍 끝내드릴까요? 네, 그것도 괜찮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